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 여러 환자분들이 또 보호자분들이 가지는 궁금증을 갖다가요 같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고 또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음식물에 관한 얘기들을 특별히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먼저 두드러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병을 갖다 두드러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는 특징적으로 가려움증이 굉장히 환자분들을 괴롭히고요. 또 그 피부의 모양은 팽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모기한테 물린 그런 피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가 부풀어 오를 때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거는요, 가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몸에 여기저기 생긴다. 그 다음에 그 피부는 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약간 창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손으로 누르면 창백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옮겨 다니는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식으로 좀 따갑다든지 열이 나는 듯이 느껴진다라든지 또 흔적 없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십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요, 모기 물린 자리를 갖다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잘 아는 환자분께서 자기 피부가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백하고 부풀어 오르고 특징적으로 이 부위들이 모두 굉장히 가렵습니다. 또 두드러기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두드러기가 좀 심하게 오면 우리가 혈관 부종이라고 부르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눈꺼풀이나 입술에서 주로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는 붓는 정도가 좀 심한 걸 얘기하고 이것도 역시 갑자기 생깁니다. 피부에 좀 더 깊은 부위가 두드러기가 생긴 것보다 좀 더 깊은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불편해하시는 거는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타난다고도 하십니다. 주로 잘 생기는 부위가 눈꺼풀과 입술이 대표적인데 입안에 생기는 분도 있고 손발에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는 좀 길게 가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서 6주 이상 만성적으로 두드러기 생기는 분에서는 한 3분의 1에서도 이 혈관 부종이 비교적 흔하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두드러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을 시간으로는 6주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급성 두드러기는 일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그 원인이 해소가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만성 두드러기는 우리가 아무리 검사를 하고 고민을 해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특별한 원인, 내가 뭘 잘못하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생기고 또 오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원인이 어떤 것이 유발하는지에 따라서도 유발성 두드러기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는 특발성 두드러기로 나누는데 더 많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는 특별한 원인이 찾아볼 수 없는 특발성 두드러기가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 유발성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발을 하냐 하면은 피부를 비비거나 누르는 이런 마찰 자극이라든지 압박 자극, 또 온도 변화에 예민한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춥거나 뭐 에어컨 바람에도 생긴다고 그러시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뜨거운 뭐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또 이 진동 자극 이런 것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이 흔히 있고요. 우리가 흔히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두드러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한 외부의 유발 요인 없이 저절로 또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에 우리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일컫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런 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한 9명까지도 나타나고요. 많은 경우에서는 자가면역 항체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드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몸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때문에 생기고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두드러기가 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부를 긁으면 이 긁은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가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다가 이런 긁어서 글자를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부 묘기증이라고 일컫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그냥 부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렵고 이런 경우들이 성인의 1.5에서 5% 정도 관찰도 되고
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에서는 특징적으로 이 피부 무기증이 남들에 비해서 흔하게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아픈 기간이라고 하는데 유병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만성 그 두드러기 단독일 때는 한 반 좀 안 되는 경우에 1년보다 더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만 혈관 부종이 아까 좀 더 깊은 붓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같이 있으면은 1년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중 한 분 정도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드러기가 훨씬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몸에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걸리는지를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굉장히 흔하게 거의 전 세계 사람 중 1%가 만성 두드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두드러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한 20%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4분, 5분 있으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평생에 한 번은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는 흔한 병입니다.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조금 더 자주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젊은 나이에 주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는 좀 낮다가 20에서 40대에 많아지고, 나이가 아주 많아지시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기가 오래 가거나 그랬을 때 다른 어떤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몇 가지만 잘 관찰하시면 되는데, 되게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피부에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두드러기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결체 조직 질환들에서 두드러기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참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인은 만성일 경우에 우리가 끝까지 규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그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항체인데,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그러는 이 항체가 비만 세포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비만 세포에 결합을 하는데, 이 비만 세포는 이게 살찌고 이런 데 관계되는 세포는 아니고요. 염증 세포의 한 종류로 여러 가지 이제 염증에 관계된 그런 매개체들을 갖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몸에 뿜어 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데, 이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에 의해서 비만 세포가 활발하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 히스타민들이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한 피부가 부푸는 팽진과 특징적인 가려움을 유발하고, 이것이 우리 눈에는 두드러기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의 활성화, 비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 그 다음에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이런 것들이 이 두드러기가 생기고 오래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러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드러기의 주인공들을 갖다가 잘 막는 것이 필요한데, 히스타민이 많아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으로 히스타민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가 됩니다. 또 처음에 비만 세포가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를 갖다가 결합을 하게 돼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치료약 중에 이 이뮤노글로불린 E를 갖다 막는 약이 있으면 또 효과적으로 두드러기를 갖다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성 두드러기에 있어서 어른의 경우 음식이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자기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나빠지는 것 같다 의심을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검사를 해보고 열심히 찾아보면 실제로 3분의 1 정도 환자분들은 의심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원인이라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 같은 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급성일 경우에도 한 4%, 만성일 경우에도 한 7% 이상 관찰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음식이 실제로 정확한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식품 알레르기는 나이가 든 성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음식이 성인에서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걱정하는 것도 훨씬 드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술 때문에 심해진다고 부르는 분이 많으신데 이 술은 그 자체로 그 악화인자도 되지만 또 술에 의해서 장내에 어떤 효소 성분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증상 악화에는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걱정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에는 뭐 돼지고기가 안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소스만 먹으면 그렇다, 계란이 그렇다, 냄새나는 음식이 그렇다, 뭐 소세지 먹고 나서 자기가 나빠졌다, 그 다음에 자기는 비린 거는 못 먹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음식물들 갖다 실제로 드셔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향신료나 생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빈도만 실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오래 고생하신 환자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음식에 대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금 달리 진먼지 진드기는 이거 굉장히 흔하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각각류 섭취한 다음에 반응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중에서는 술이나 커피나 매운 음식들이 두드러기를 갖다가 좋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흔히 이제 고생하시는 것 중에는 각각류, 그 다음에 복숭아, 사과, 체리 등 장미과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견과류에 그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내용들이 한 번 생기면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땅콩 같은 견과류, 그 다음에 생선 종류, 각각류, 새우, 게, 뭐 가재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생기면 이거는 금방 없어지는 경우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반면에 밀가루라든지 과일 같은 거에 생긴 경우는 생각보다는 빨리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짜, 거짓, 가성,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은 아닌데 막상 섭취를 하게 되면 알레르기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하게 하고 두드러기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성분 중에 살릴실산염이라든지 생체아민 같은 것들이 음식물 성분에 포함된 경우가 있고요. 식품 첨가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품에 포함된 어떤 물질들 또 진통제 복용한 다음에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아니라 저절로 오래가는 두드러기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검사상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3주 정도 그걸 갖다 피하게 한 다음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변화 없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음식 첨가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살실산염 성분이 향신료라든지 식품 첨가물 재료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 있냐면 뭐 녹색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통조림, 토마토 소스, 뭐 파인애플, 커피 이런 데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보존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 이 중에서 벤조에이트 성분 이런 것들이 뭐 우유라든지 시나몬, 잼이라든지 감미료, 아이스크림들이 흔히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물질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글로빈 1이라고 하는 항체를 통해서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검사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성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이렇게 호소하거나 또 이렇게 촉발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히스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음식과 관계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자체에서도 아까 두드러기 그 발병에 중요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인 히스타민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이제 육류라든지 가공 육류 특히 그 다음에 채소 중에 특징적으로 시금치에 좀 많은 걸로 돼 있고 이 녹차에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군 내에 이 히스타민 성분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피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김치 말고는 먹는 게 없는데 병이 안 낫는다고. 근데 우리가 흔히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런 발효식품들에도 히스타민 성분 자체는 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만성 두드러기에서 음식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알레르기가 있고 두드러기가 나면 이런 히스타민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고 또 걱정을 하시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히스타민 성분이 든 거를 피하면 좋아진다는 또 몸 안에 히스타민도 좀 감소해 보인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만 골라서 많이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알레르기 계통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걸 갖다 제한하는 시기를 했을 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두드러기가 있다고 그래서 히스타민이 낮은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높은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음식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게는 1년 이상 가는 사람들이 반 넘게도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증상이 소실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행인 것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서는 평균 6개월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로 지속이 돼서 또 1년 안에 반 가까이가 증상이 소실되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만성적으로 오래 가시는 분 중에는 그 깊이 붓는 혈관 부종이 30% 정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드러기 그 원인을 보는 검사 말고 어떤 검사들을 하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어떤 병이 같이 있을 수 있냐면 자가 면역에 관계된 갑상선 질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분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일형 단뇨 등이 두드러기랑 관계돼서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는 검사로는 갑상선 기능 검사가 있고, 특히 갑상선에 대한 항체라는 검사들을 해보면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 중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감염과 관계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 해본 적이 없으면 비형 간염 같은 거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주 가끔인데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H. 파일로리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또 일반 혈액 검사나 염증 수치 같은 걸 봐가지고 혹시 감염이나 다른 병이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두드러기를 딱 진단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두드러기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환자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료 목표를 일단 잡아야 되는데요. 치료 목표는 증상, 가렵고 피부가 붓는 걸 갖다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럼 치료 방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게 있고 환자분이 주의해야 되는 것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요거를 갖다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래 가지만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절할 수 있는 병이고, 치료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도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오래 병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약을 길게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환자분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미치는 그런 부작용이 큰 약들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완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른 병이 있으면 같이 고치는 게 좋고요. 원인 물질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걸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에 있어서 악화인자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고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드러기의 원인에 관여하는 이 비만세포와 히스타민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갖다가 우리가 복용하거나 투여하면 두드러기 증상을 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되게 이제 먹는 약으로 씁니다.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히스타민 물질을 갖다 줄여드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치료를 잘 안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을 조절한다고도 하고 과도하게 예민해진 면역을 갖다가 좀 누그러뜨린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약물로는 면역 억제제라고 분류되는 그런 약을 갖다가 투여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일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원인에 관계된 그런 치료 목표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없앨 수가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사 치료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생물학적 제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라고도 합니다. 이런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재발을 합니다. 또는
약이 잘 듣긴 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자꾸 얼굴이 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신피지 호르몬,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치료에 따른 그런 경험들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또 강하지만 이 오래 사용되는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되고,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이 스테로이드만 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셔야 됩니다. 또 오래가는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졌다고 바로 약을 끊거나 그러면은 또 재발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좋아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쓰시던 약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조절해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성 두드러기 치료에 있어서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히스타민이 몸 안에 결합한 이제 수용체인데 이거를 갖다가 안정화시킴으로써 두드러기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오래가는 환자분들도 반 정도는 이 항히스타민제만 잘 쓰시면은 다 두드러기를 갖다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더 나중에 개발이 됐고, 환자분들이 흔히 불편하시면 이 졸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약으로 효과가 적은 경우에 같은 약을 갖다가 조금 더 양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도 좀 규칙적으로 서서히 감량해서 중단하는 것이 두드러기의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증상이 심하면 약물을 더 많이 드셨다가 괜찮아지면 또 확 줄였다가 또 재발하면 또 드시고,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갖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드리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먼저 내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항히스타민제는 오래 드셔도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일부의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의 경우에도 이런 성분들의 약들은 비교적 큰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2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러는데 1세대랑 2세대에서 잠깐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2세대가 더 나중에 개발된 약들인데요. 1세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오래 가고요. 진정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졸리거나 이렇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처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젊거나 활동이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두세 시간만 드시더라도 두세 시간 후에는 그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효과를 갖다가 잘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이게 지방 친화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머리로 가는 그 벽을 갖다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졸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이것들을 갖다가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어떤 약을 먹으니까 너무 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감기약을 먹었을 때 굉장히 독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이 그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또 이 계열 약들은 이 항콜린 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이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가 있는데,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고, 드물지만 이제 체중이나 이런 데 관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래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좀 졸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약이더라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한테는 좀 불편함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써놨는데, 여자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체격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몸의 간과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가 있다고 그러는 그런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들에는 남들한테는 괜찮은 이런 졸린 작용 같은 것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용량이라든지 드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다음은 약을 갖다 늘려 먹거나 또 항히스타민제를 여러 가지로 먹어도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걱정스럽지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을 갖다 누그러뜨리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을 갖다가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반응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라든지 T 임파고라든지 이런 면역 세포의 활동을 갖다가 좀 누그러뜨리고요. 1에서 2년 정도까지는 계속 복용이 가능한데 아까 항히스타민제에 비해서는 부작용들이 좀 두드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 많이 먹는 경우에 오래 먹는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지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몸에 털이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잠깐 드셨을 때는 이 약을 드시면 이게 뱃속이 약간 이 열이 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것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드실 때는 두통 같은 걸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면역 글로불린 E라는 항체가 높아지고 그것들이 비만 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피 안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E 여기서 하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이 비만 세포랑 결합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면역 반응 때문에 두드러기가 유발이 되고 그러하다면 요걸 갖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으면은 두드러기를 치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약이 항이뮤노글로빈 E 항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발이 돼서 주사약제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과 염증 물질 방출을 억제시키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앞에 나왔던 다른 약들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싼 가격이 이 주사를 한 번이나 두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 항이뮤노글로빈 E 항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뮤노글로빈 E를 막는 것이고 혈중에 있는 피 안에 있는 이뮤노글로빈 E와 결합해서 복합체를 이루고 이 복합체가 이뮤노글로빈 E가 수용체 비만 세포에 결합하는 걸 갖다 막아주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작용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지금 이제 나온 지 꽤 됐습니다. 2003년에 천식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 14년에는 여러 나라에서 두드러기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17년에 두드러기 치료제 승인을 받았고 처음에 항히스타민제로 쓰다가 잘 안 들으면 이 항이뮤노글로빈 항체로 쓰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항히스타민제를 쓰다가 잘 안 들으면 사이클로스포린을 쓰거나 이뮤노글로빈 E 항체를 쓰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제가 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것은 아니고요. 그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환자분들에 대한 접근성, 가격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항히스타민제를 쓰다가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 항이뮤노글로빈 E 항체 주사 치료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결과들을 갖다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잘 듣던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듣던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한 4%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분들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다고 그러고요. 다만 뭐 가격과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외국에서 쓰는 농도보다 조금 더 낮은 농도부터 허가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약제를 실제로 쓰시는 경우에 혹시 처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용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투여 간격을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약들과 이제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담당하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다가 용량을 늘리다가 효과가 없으면 이 이뮤노글로빈 E 항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최근에 나온 거 작년에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온 거 보면은 먼저 그 2세대 졸립자는 항히스타민제를 갖다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고 잘 안 들으면은 용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약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주사 치료를 갖다가 생각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치료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부작용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거를 갖다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발인자를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악화인자는 피해야 되는데, 이 악화인자로 잘 알려진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소염 진통제 계통, 우리가 이제 약에서 분류할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분류하는데, 이게 흔하게 뭐 광고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소염 진통제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혈압약에 있는데 엔지오텐신 전하효소 억제제라는 혈압약 한 성분도 이 악화인자로 흔히 작용을 하고요. 각종 검사한 다음에도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하지만 유발하는 약물이 혹시 내가 복용하는 약물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치료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상 있으면 먹고 없으면 끊고, 그보다는 규칙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시는 것이 병을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시죠. 필요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온도가 너무 변화되거나 술을 드시거나 뭐 햇빛에 의해서도 가끔은 또 운동 이런 것들에서도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증상이나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가고 또 어떤 걸 갖다 조절해야 되는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 스스로 생각하실 때 가려움증이 심한 정도와 그 다음에 피부병, 병변이 팽진, 붓기가 얼마나 하루에 몇 개 생겼는지, 일주일에 몇 개 생겼는지 그런 걸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병이 좀 심한지 아니면 좋아졌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질병들이 자기 몸에, 자기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려움증의 정도, 잠자는데 방해가 되는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지표라고 그러는데, 이 두드러기가 얼마나 환자분들을 괴롭히시냐면, 이 수술 같은 거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그 허혈성 심질환, 심장질환 심각한 분들인데, 그거만큼 뭐 수면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환자분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추리고 우리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요. 만성 두드러기는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걱정과는 달리 음식물 관련은 적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악화인자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신의 병과 관계되는지는 꼭 파악하고 줄이셔야 됩니다. 항히스타민제와 음식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음식에 함유된 히스타민을 줄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분은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민호글로빈 E 항체를 막 다 억제하는 그런 치료들이 나와 있고, 이러한 치료도 잘 안 듣는 분은 면역 억제제라든지 그런 특별한 치료를 자기 전문가와 상의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병에 대해서는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